사건 이슈들 자세히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양지민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왔던 삼성증권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다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를 노렸다, 이 가해자는 말을 그랬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폭행범이 붙잡히고 나서 단독 범행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당연하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홍 대표를 노린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이제 밝히기로는 사실은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정치 쇼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였잖아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얘기하기는 그렇게 국회 비준해주는 거가 뭐가 어렵냐, 좀 통일을 해보자는데 협조를 해야지라고도 그 체포가 되는 순간에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그런 언론상에서 비춰지는 그런 발언을 보고 본인이 이제 사는 집에서 정말 서울까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좀 분노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통일 전망대를 거쳐서 국회까지 왔지만 홍준표 대표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국회에 딱 어느 장소에 있는지 명확한 그 김성태 원내대표를 노린 것이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췄을 때 굉장히 좀 숨는 태도라기보다는 당당하게 마스크라든지 그런 모자도 착용하지 않고 본인의 얼굴을 다 드러내고 단독 범행이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이런 의지가 있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좀 본인이 우발적이었던 것이다라는 얘기도 본인 입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좀 계획을 치밀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양갱까지 구입을 해서 이걸 들이는 척하면서 가까이 다가왔을 때 주먹으로 이제 턱을 가격한 것 이런 것을 두고 좀 더 치밀한 계획이었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양갱을 편의점에서 사갖고 들어와서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좀 하면서 자기가 이제 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뭐 격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오른쪽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경호원들이 좀 방심을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계단을 올라가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불러갖고 이제 얘기하는 식 하면서 이제 공격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어떤 뭐 공격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 부분은 아주 전체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상황적인 계획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폭행범이 그 김성태 원내대표를 가격한 뒤에 약간 정신질환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발언들, 뭐 나는 모태솔로다, 뭐 아빠도 때려왔다는 등의 황설수설한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 경찰 조사도 어렵다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런 사람이 치밀한 계획 하에 한 거겠냐는 어떤 뭐 의구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정확하게 정신병력과 관련해서 치료받은 기록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긴 하겠지만 경찰이 이제 입장을 밝히기로는 사실은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본인의 의지라든지 본인의 생각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굉장히 명확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조사를 그래도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의견을 잘 이렇게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중간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가 조현병 환자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이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받고 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될 것인데요. 본인은 뭐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자료를 통해서 기존의 정신병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없다라고 한다면 정신감정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해서 전문가인 뭐 의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봐서 상담을 해보고 정말 정신병력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감형까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뭐 3가지 혐의를 지금 들어서 구속이 된 것인데요. 하나는
하나는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상해죄입니다. 그러니까 턱을 가격을 해서 폭행 수준이 아니라 이건 본인의 이제 상해가 입을 정도다라고 해서 실제로 김성태 원내대표도 진단서를 제출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상해죄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국회에 대한 그 건조물 침입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이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 건조물로 볼 수 있고 예. 그 평온을 침해해서 그 남성이 이제 들어가서 그런 일탈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건조물 침입죄가 또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성일종 원내 부대표에 대한 폭행죄인데요. 이거는 그 지구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 지구대 성 부대표가 같이 이제 따라갔는데 이 남성이 수갑도 차지 않고 뭐 물도 마시고 굉장히 좀 자유스러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이 남성이 그 이의 제기하는 얘기를 듣고 본인의 신발을 집어서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행죄까지 적용이 돼서 총 3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주 진단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사인 간에 벌어지는 형태에서 이제 보통 3주나 4주 진단서가 되면은 구속 기준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인터넷상에서 도고 있는 게 2주 정도인데 무슨 그런 문제냐 하는데 그 상해 정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고의성.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어떤 폭력 행사 자체에 대한 위험성과 그리고 도주 위험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그래서 뭐 2주인데 뭐 굳이 뭐 구속시킬 수 있냐라고 이제 얘기되는 부분하고는 좀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지구대 내에서 왜 수갑을 안 차고 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지구대 내에서는 그걸 이제 구속해놓은 상태에서라기 때문에 더 이제 다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하면 굳이 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상해죄, 폭행죄, 건조물 침입죄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받는 뭐 처벌 수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라고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법정 형량은 2년, 3년, 뭐 7년 이렇게 되지만요. 예. 근데 그저 문제는 이제 이것의 이게 뚜렷한 목적, 고의성. 그리고 이제 의도 이런 것이 다 참작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폭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형사 합의가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감해지는 예. 반에서 불벌죄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조물 침입죄 같은 경우는 국회에 대한 침입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걸 여쭤보고 부분.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들어간 게 죄라기보다는 들어가서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말씀. 그렇죠. 말하자면 들어가는 의도 자체는 하고 다르게 행동했던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침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뭐 합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이번 사건에 있어서 어떤 뭐 형량을 매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조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분의 태도입니다. 사실은 물론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지금 선처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폭행죄 같으면 나는 이 사람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 폭행죄는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해죄이기 때문에 이제 선처는 사실은 양형에 반영돼야 되는 요소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 간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하니까 양형을 조금 고려를 해주자라는 이제 취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예.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태도거든요. 본인이 이거는 내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좀 우발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좀 보여야만 사실은 법원에 가서도 최종 판단을 받을 때 양형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 그 입장과는 조금 대치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떳떳하다. 그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난 때린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상해죄, 폭행죄 얘기를 하지만 얼마든지 사실은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인의 태도가 사실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버지가 또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참작이 될 수 없는 겁니까?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버지라는 그 입장이 조금 객관적일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온 청년이지만 이번 일은 정말 내가 우발적으로 실수를 범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본인이 사실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대신 해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의 편지를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신실한 기독교 신자고 그래서 세회
사회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순수한 청년이다. 하지만 폭행 행위를 어쨌든 한 것은 잘못한 거긴 하지만 처벌 수위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착한 청년이라는 점 반영해달라는 취지인데요. 뭐 법원에서 일단은 그런 그 편지가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하지만 아버지라는 그런 좀 주관적인 입장을 반영했을 때 크게 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정신병력 같은 거는 또 이제 그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 대한항공 그 일가의 어떤 갑질 행위죠. 공사장 갑질 동영상으로 아주 뭐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 영상이 공개됐을 때 그 추정됐던 대로 이분이 이제 김영희 씨로 밝혀졌네요. 네, 확인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 영상이 공개됐을 때 대한항공 측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확인할 수 없다. 입장을 예. 밝혔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그 동영상 속의 여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폭행행위고 얼마나 상습적으로 폭행이 됐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예. 어쨌든 이 동영상에 등장하고 있는 뭐 일부 피해자들이 좀 보이죠, 몇 명. 예. 그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가 있다. 나는 처벌을 원한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기 때문에 예.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명희 이사장을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처벌 불원 의사가 사실은 조사 중에 나중에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사실 입장을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입장이 나오면 그 상태로 그냥 그 조사는 좀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하지만 법원 단계까지 그게 쭉 입장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처벌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예. 지금 이명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폭행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업무방해죄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옥상에서 인터넷 하얏트 호텔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권한이 없습니다. 뭐 그냥 미르재단 이사장인 거고 거기 관련된 부분이 없는데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뭐 사람을 끌고 뭐 이런 부분에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예. 조금 논란이 되는 건 그런 겁니다. 평소에도 그 관련자들이 이 이명이라는 사람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다. 라고 하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시적인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부분에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물론 이 상황에서 폭행죄 부분은 사람을 갖다 끌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폭행죄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고 모욕죄 부분이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을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이 듣는 상황에서 했다고 하면은 혹시 공연성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저 영상 같은 경우는 뭐 그 소리가 안 나와갖고 상당히 그 행동 자체는 과격해 보이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감을 느낄 수 없겠습니다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관계는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회사 직원 같은 경우는 회장님의 부인이다 이런 것들 관계적인 거 안다면 이제 또 어떤 뭐 갑질 아닌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일 테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치열하게 법리 다툼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했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이건 내 업무였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명희 이사장 측에서도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사실상 대주주인 회장의 부인으로서 그 회장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내가 중간 매개차 역할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내가 이것이 나의 업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내 업무를 어떻게 내가 방해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로 아마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명희 사장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방해죄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해자 합의해서 처벌 불원 의사가 나오면 그 부분 역시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또다시 조현민 전 전무와 같이 뭐 아직은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 뭐 처벌이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해 나가고 아마 논리를 짜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저 영상 이외에도 사실 음성 파일도 지금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음성 파일에 대한 확인은 아직 안 된 거죠? 더 동영상 자체에 대한 음성 파일이 아니라 이제
그 뭐 어떤 다른 상황이잖아요. 다른 상황을 뭐 할머니라고 불렀다는 예. 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분을 이제 뭐 인사 조치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임산부의 비를 맞게 했다는 부분까지 연경이 다 그냥 세 가지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갑질이 좀 심했다. 거기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뭐 혐의가 적용이 되거나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모든 피해자라고 지금 생각되는 사람들과 다 접촉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다 확실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꺼번에 사실은 이명희 이사장을 불러서 물어보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타 이제 뭐 녹취록 공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를 불러서 다 조사를 할 것이고요. 이 동영상 관련된 거, 뭐 폭행죄 관련된 것과 그리고 뭐 욕설을 많이 해서 뭐 모욕죄라든지 기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분을 살 만한 거긴 하지만 저게 법적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는 그 조현민 전 전무처럼 이게 또 법적인 거와 그건 다른 거잖아요. 사회 여론과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처벌을 굳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좀 하게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폭행과 그리고 뭐 욕설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욕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처벌 불원 의사가 나오지 않아야만 사실은 폭행죄에 그렇군요. 대해서는 이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법원 단계까지 조금 지켜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뭐 인신 구속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현민 전 전무와 마찬가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피해자가 얼마만큼 나오고 얼마만큼 이게 상습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예. 상습적인 부분이 없고 그리고 피해자들도 사실은 뭐 한두 명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예. 전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해서 전해드렸던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금감원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증권 내부의 시스템 문제이냐, 예. 이게 증권 예탁원과 연동된 문제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예탁원이 여기서 주를 그러니까 자사주라 하더라도 주식 총량이 늘어나는데 예탁원에서 그걸 확인을 못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것을 중간에서 고의적으로 잘랐거나 아니면 확인 못하게 삼성증권 자체의 시스템 자체가 불비했다라고 하면 삼성증권 자체에 대한 것만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 수위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증권 자체에 대한 기관 경고주의, 뭐 시정, 등록 정지 같은 형태가 되고요. 또는 임직원에 대한 처벌입니다. 예. 뭐 하냐면은 뭐 면직시킬 수도 있을 것까지 되는 거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시스템 자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증권 예탁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되는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지금 발표된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 지금까지 발표된 그러게요. 내용으로 보면은 총 5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 중 3가지가 이제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고 그게 다 또 이제 삼성증권 내부 시스템의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를 큰 맥락에서 했거든요. 이렇다면 이제 삼성증권 내부에 대한 책임으로 좀 뭐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조금 좀 느낌이 꼬리 자르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제 예. 전체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이른바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돈이거든 쉽게 말하면. 예. 근데 그걸 함부로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삼성증권이랑 개인 회사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방관했다. 기관에서 말하자면 감독 당국에서 예.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안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첫 모두 말이 뭐냐면 적어도 본인들 증권예탁 쪽은 관련이 없다라는 쪽으로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총량을 모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양을 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개인한테 들어왔던 입금된 게 엄청난 그 그렇죠. 배당이었잖아요. 네. 1,000원이 1,000주가 됐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대하게 발행된 주식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식이 들어오게 된 건데 이런 게 매매가 됐고 실제로 팔렸다는 것 자체가 그거 팔리게 되려면은 뭐 예탁 결정 같은 것에 이게 관여가 되실 텐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금감원 발표가 뭐 아직까지는 지금 확실하게는 나오지 않고 뭐 있지만 중간 발표였기 때문에요. 네, 중간 예. 발표였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안 나왔지만 이번 중간 발표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 자체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예. 같고요. 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탁원에서 이러한 이상한 물량의 주문이 나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혜택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삼성증권에 뭐 종사하고 있는 임원들이라든지 일부 그 직원들의 징계뿐만 아니라 예탁원까지도 사실은 그 수위가 넘어가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기에도 사실은 좀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증권 차원에서는 뭐 이렇게 임의로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라고 밝혔고 예. 나름대로 본인들이 자정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계획 뭐 3가지의 목표를 수립해서 우리가 이행할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 자정 그쪽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같은데 하지만 예탁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 내부적으로 뭐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들 수가 부분이 없는 아닌 부분이잖아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금감원에서 좀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삼성증권 내부적으로 이제 직원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했다고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판단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한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처음에 이제 주문을 잘못 넣은 그 한 명의 개인과 그리고 나머지 매도한 그 16명 그리고 매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또 다른 6명 그 모든 그 직원들의 사실은 그런 일탈 행위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삼성증권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지금까지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정말 일순간에 하락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증권에서 형사적인 고소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말 강경하게 대응하자고 한다면 이거는 민사적으로 얼마든지 더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들의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형사 고소까지는 일단은 검토를 하고 실제로 고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로는 사실은 매도를 이것이 매도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뭐 횡령이라든지 뭐 점유이탈물 횡령죄 뭐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그 매도 주문을 잘못 넣은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제 민사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다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500만 주가 넘게 팔렸으니까요.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거란 얘기죠. 참 그것도 참 그 기가 찰 노릇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증권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삼성증권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인데 500만 주면은 뭐 몇 조가 넘은 건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광주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물어보고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 이들에 대해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오늘 오전에 또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이 내용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뭐 피해자 변호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람을 폭행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했는지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은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그 마크 리퍼트 전 대사에 대해서 예. 흉기를 휘둘렀던 그 남성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됐던 것은 굉장히 사람이 중상을 입고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약한 부분을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점을 적용이 돼서 살인미수였고요. 단순히 사실 폭행의 정도가 조금 높았다, 폭행을 많이 했다라는 정도로 살인미수가 되는 경우는 사실 조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각에서는 얘기가 되기로는 살인미수죄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비슷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걸 그 특수 중상해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형량이 뭐 한 20년까지는 선고가 가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뭐 목소리를 높일 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취기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이런 심신미약 같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주치에 의한 심신미약은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예. 부분은 걱정이 좀 덜 될 부분이고요. 이제 집단 폭행 부분입니다. 집단화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조폭 얘기는 나왔지만은 집단화된 폭행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건데 특수 중상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너 오늘 죽어야 한다 이러면서 집단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보면서도 또 돌로 머리를 내리찍고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살인 미수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 겁니까? 근데 이제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위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에 대한 그 중간 결과 자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 부위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살인 미수로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 리포트 지사 같은 경우는 그 부위 자체가 생명에 관련된 부분인 거고 지금 이번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의 법감정 상으로서 이 예. 상황상으로 봤던 이건 심각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폭행 상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